작품입니다. 자, 비유 읽기 방법과 비유의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비유법. 자, 여기서 어떤 직유나 은유, 의인법 같은 걸 우리는 비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비유를 읽을 때는 보조관념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전체 시상과 맞물리게 한다는 걸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바로 들어갈까요? 자, 비유는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인데 일상적인 언어 생활 속에도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 여기 위에서 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유와 다르게, 자,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나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해당 비유 표현은 단순히 수식을 위한 표현이거나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자,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진실이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보조관념과 관련시켜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나 속성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 작품 전체의 의미를 읽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한편 이 비유의 표현은 작품 전체와 그 다음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비유 표현과 관련해서 자, 원관념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자, 보조관념을 그리고 B라고 한다면, 자, B는 이후 나타난 다른 원관념 C를 B와는 전혀 다른 D나 E가 아니라, 자, B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자, 뭐로? B-B2-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 이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밑에 이를 통해 한 편의 작품은 B라는 보조관념에서 다시 B-B2-까지 축을 통해 긴밀한 유기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은 한 편의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풍부한 감상을 가능해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아래 정리된 거. 자, 어떤 비유적 표현, 쟁반같이 둥근 달할 때 여기서는 쟁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까지도 이 달의 속성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 여기서 뭐 정성의 어떤 마음 내지는 넉넉한 마음 이것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비유 표현 사이에 나타나는 구조의 유사성인데요. 자, 하나의 비유 표현은 그로부터 연상되는 체계와 맞물려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비유 표현들의 생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시라는 작품인데, 자, 지금 상당히 좀 짧아 보이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감상 포인트에서 본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시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자, 시를 성취하는 그 순간과, 그리고 다시 나중에 그 성취가 사라지게 되는 어떤 순간을 형상한 작품. 자,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시를 통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하자는 균형을 잡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일상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또 흔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 놨어요. 자,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 자, A는 B이다 그랬으니까. 자,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보이네요. 자, 그만큼 나는 뭔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서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 그랬으니까 여기도 시는 추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저울대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자, 그 상황에서 나는 미소를 띠기도 하고 자, 위안을 얻기도 하고 한 줄기의 운율, 자, 이 작품을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지금 접속사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나, 이내 이 균형은 어떻게 돼버려요? 자, 무너지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왜? 뒤에 있는 이 생활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아득한 진폭. 자, 아까 위에 있었던 저울의 이 흔들림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야? 진폭. 이 파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흔들리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생활이란 그거 그랬으니까, 자,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일상적인 이런 삶이 결국 나의 균형을 또 깨트려 버려요.
자, 그래서 나는 늘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활 속에서 갈팡질팡 하면서도 자, 시를 통해서 일정한 균형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자, 시의 구성은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 나는 지금 계속 흔들리는 어떤 저울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 시가 이것을 균형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소와 위안과 운율을 얻게 되는데 자, 내가 바로 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어떤 현상이라면 자, 하지만 다시 생활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또 무너뜨려 버리죠. 자,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이 그림을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두 표를. 자, 표현들 사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나는 지금 저울 때처럼 어떤 상황?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연에서 결국 진폭, 바로 이 생활에서 느껴진 어떤 진폭과 같이 연결을 시켜놨고요. 자,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저울 때의 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시를 통해서 뭘 얻게 된다? 미소를, 위안을, 그 다음 운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기적 관계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넘깁니다. 자, 이병률의 살림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 어디에도 봐도 살림이란 단어는 없어요. 제목에는 빼놓고. 자,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자, 이 작품은 별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보통 별하면 이상, 희망 이런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자, 이런 일상적인 어떤 상징 내지 비유적 의미에서는 좀 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별은 어떤 보살핌의 대상이 되면서 또한 나 또한 어떤 거?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살림, 생활, 나의 일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대요. 자, 화자는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도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자,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그랬습니다. 자, 별들이란 내가 보살펴야 될 뭐라고 했어?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하나하나 개개의 어떤 별들을 나는 보살피느라 자, 지금 새벽 늦게 지금 집에 돌아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면 자, 이 맨 꼭대기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는 공간? 자, 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자, 내가 지금 시적화자인 내가 옛날에도 지금 이렇게 살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이 살림에 대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앞정인데, 자, 이 뭐뭐처럼, 여기도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보이네요. 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본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 이렇게 고정된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뭐, 시를 칭칭 감을 수 있는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이것이 지금 앞면이 아니라 앞정의 그 뒷면, 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 고난의 의미도 갖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데, 자, 오늘도 새벽에 자, 나를 업어다 달라고 했대요. 자, 나는 이번엔 어떻게 해? 내가 별을 보살폈지만 이번엔 나가 어떻게 해? 지금 새벽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네요. 그 누군가에게. 자,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큰 별의 생계까지 그어놓은 또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아픔까지 이어놓은 자,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다시 매주었답니다. 자, 느슨해진 거야, 이 실들이. 자, 앞정으로 양쪽을 고정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팽팽하게 해놨었는데 이게 다시 느슨해졌단 말이죠. 이걸 나는 어떻게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지금 접근되어 있을 부분인데 자, 헐렁해진 실들이란 결국 화자가 다시 수선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자, 묻었다는 것은 별을 2개를 소멸이 됐고, 또 별을 2개 다시 캐냈다고 적어두려 합니다. 그랬으니까, 자, 또 새로운 생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 돌아오던 길에는 많이 자란 자,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지금 어릴 때 여러분들 손톱을 깎아주듯이 나는 지금 달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개개의 어떤 별을 보살핌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야? 달에게까지 확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달을 돌보는 것까지 확장이 된 어떤 살림의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에서 시에서 제목에
시에서 그 제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내용을 대표하거나 시의 주제가 집약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시어들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단어에서 자, 묻다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이나 자, 그 다음 별을 둘러본다는 의미나 그 다음에 뾰족한 앞정의 뒤통수를 의미하는 부분들이나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